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 EY 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개정사항을 발표하게 된 심석인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과 당해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후속 시행령 개정사항 중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세기본법 개정은 조세심판 및 과세전 적부심사와 같은 납세자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보완 및 가산세 면제 또는 가산세 한도 적용 범위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의 개정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과소신고 가산세 면세 대상으로 선 세액공제 후 시설 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작년 2월 세법 개정 시 신성장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미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이후 실제 시설 인정의 범위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사후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본 국기법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가 추가되었습니다. 국기법 제49조에서는 가산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 원, 그 외에 1억 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한도 설정 대상 가산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본 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지연 발급 가산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또한 한도 설정 대상에 추가되어 가산세 적용 대상 세목 간 형평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참석하는 심판관이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되어 종전 상임 조세심판관 기준 8인에서 12명 이상 20명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쟁점에 따라 관련 전문가 투입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관 회의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당국의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종전 과세정보 요구는 문서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인 과세정보 제공 요구서에 따릅니다. 근본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정보 사용 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 내용 및 기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세기본법으로 상향 입법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본 세법 개정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 처분과 직접 관련 없는 세액 또는 세목은 과적심 청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상 입금 누락의 사유가 조세 포탈에 해당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되는 경우 입금 산입에 따라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함께 수반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고발 또는 통고 처분과 관련 없는 세액이므로 과적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주요 개정사항은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위한 개정,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의 송금 인정 요건에 대한 개정 및 연결 법인세 관련 개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 개정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주를 배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주의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닐 것이나, 예외적으로 채무 면제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자본 전입 등 그 재원이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의제 배당으로 입금 산입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본 세법 개정 시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환 주식의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도 그 상환의 재원이 이익 잉여금인 점이 고려되어 의제배당 입금 산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은 자본거래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한 배당이므로 입금 불산입 대상으로 보는데,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의 재원이 자본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과세 재원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환 주식의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것과 동일한 사유로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합병 분할 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 적립금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재평가 적립금은 과거 시행되었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발생한 적립금이며, 자산재평가법에 따르면 이는 처분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법령상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재평가 적립금의 감액 배당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왔는데, 작년 기획재정부는 재평가 적립금의 감액 배당은 과세 대상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근본 세법 개정을 통해 재평가 적립금의 감액 배당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재평가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발생한 적립금으로 그 재원이 납입 자본이 아닌 이익 잉여금에 해당하는 점, 위법 배당의 경우에도 배당한 법인에 반환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배당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잉여금은 감액 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 방법을 명시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종전 장부가액에서 감액 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재원에 대해서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단기 보유주식 배당 및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근본 세법 개정을 통하여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배당 유형이 추가 고려되어 입금 불산입 배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 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평가 적립금의 감액 배당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배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거래와 관련한 법인세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송금의 범위와 관련한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송금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 법인세법은 중소 중견기업이 부담한 해외 현지 법인 파견 임직원에 한하여 송금을 인정하였으나, 근본 개정으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송금 인정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해외 현지 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 법인이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송금 인정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당해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고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에 대한 송금 인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해 세법 개정은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화되었습니다. 다만 당해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른 것에 한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추가되어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쟁점에 대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데, 작년 5월에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납세자인 원고 승소 판결 이후 작년 12월에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도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해 개정사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송금 불산입 대상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법령상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심 대법원 판결 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해 개정사항은 다시 수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송금 인정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에 악의가 있거나 위압적일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칭합니다. 종전법인세법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송금불산입 처리 시 손해배상 근거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근본법인세법 개정으로 열거된 법률이 대폭적으로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할 경우라 하더라도 송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른바 예시적 방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송금불산입액의 산정 방식도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은 손해배상금의 3분의 2를 송금불산입액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였는데 근본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액 상한을 고려하여 그에 연동하여 송금불산입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10인데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이 5배라면 실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배수 상한만큼 지급된 것으로 보아 10의 5분의 1인 이만큼을 실손해액으로 가정하여 나머지 8만큼을 송금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송금 산입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업무 전용 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연녹색 번호판 부착 의무 대상인 차량의 경우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관련 비용을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 차량이 부착 의무 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송금 인정 요건과 관련한 여러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결납세 관련한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법인 해산 시에 연결법인 변경 신고 기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 예납 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결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결 납세 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의 예외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결 납세 제도는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권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기업 구조 선택에 따른 조세 중립성 확보를 그 입법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연결 납세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최초 연결 납세 방식 적용 시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가 불가한 바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연결 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결 납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2년 말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결 범위가 100% 완전 자회사에서 90% 보유 자회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지분율 90%인 자회사인 경우 24년 이전까지는 연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24년 이후부터 연결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 납세 방식을 조기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결 납세 방식을 조기 포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후 2개월까지로 신고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본 개정은 연결 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연결 납세 방식 적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당해 예외 규정은 24년 이전에도 연결 집단에 속해 있던 자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4년 이후 새롭게 연결 집단에 포함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의 정산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결 집단의 각 연결 사업연도의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하여 연결법인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구체적인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결 모법인 합병 시 구분 격리가 생략 가능해졌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다른 내국 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 격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모법인이 다른 내국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구분 격리 규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인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구분 격리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중소기업 간 합병 또는 동일 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에는 구분 격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연결 모법인이 다른 내국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 격리의 생략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본 세법 개정으로 연결 모법인이 다른 내국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간 합병 또는 동일 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에 해당한다면 구분 격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에 별도로 기재한 사항은 아니지만 연결납세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에 외국법인 주식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은 국내 소재 유무형 자산, 채권, 토지 또는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자회사 주식을 다른 연결법인에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 이연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당해 개정으로 인하여 연결법인 간 해외 주식 양수도를 통하여 해외 사업 구조 재편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그 밖의 기타 법인세법상 개정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와 가상자산 거래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22년 말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는 분기별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가상자산 거래 집계표는 연도별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고객을 대신하여 주식 매매 거래를 일괄 주문 및 결제하기 위한 외국 증권사 명의의 계좌로서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 시 소득 지급자는 계좌 명의인인 외국 증권사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를 하고 그 이후 소득의 지급자 또는 실질 귀속자는 경정 청구를 통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법인세법상 경정청구 기한은 원천 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 기한의 기산점이 원천 징수 신고 납부 기한이 아닌 원천 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국세기본법상 정의된 경정청구 기한과 적용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본 세법 개정을 통하여 경정청구 기한의 기산점을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한인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개정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정의에 부합함과 더불어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되는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적 용역 공급 사업자 등록 및 납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사업자가 엄연히 간편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등록하였을 경우에 제재의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는데 근본 세법 개정을 통하여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간이가세자 포기신고가 철회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포기신고의 철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로 매출액만으로 세액 계산을 가능토록 하고 연 1회만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등 필요에 따라 간이가세자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포기 신고 후에는 3년 동안 계속 적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세법 개정으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내라 하더라도 간이가세 포기 철회를 허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자에 있음에도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특정 사유 하에서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존의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로 사업자의 부도, 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본 세법 개정을 통하여 발급 사유가 추가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공급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세금 계산서 발급 거부 등의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근본 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금 계산서 거래 질서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